소개해 주셨던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심리학으로 본 게임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목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되게 중요해지는 게 제품의 질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경험을 갖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고도화를 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자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되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까 뭐 앞에 음악 강연들을 하셨는데요. 심리학과 관련된 영역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이 조금 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재미와 관련된 게임과 관련된 심리학의 이론들을 대략 설명을 드리고 그 한계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IoT 만물 인터넷 시대에 게임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 조금 더 심리학적인 것들을 기술적인 측면만큼 혹은 그보다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미라는 것은 매우 심리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저희 강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침부터들 오셨죠? 아닌가요? 예, 만약에 제 강연이 아침 시작 때 똑같은 내용을 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와 지금 제가 거의 마지막이죠. 하루 종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이 효과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의 강의의 질이라는 측면들이 하나가 틀림없이 있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강연을 하느냐가 이 평가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않나요? 재밌는 게임은 누구한테나 언제든지 재밌나요? 만약에 그런 게임이 있다면 심리학자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 지금 되게 재밌게 게임하는 것 같죠?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서 심심한 상황일까요? 아니면은 내일 시험이 있는데 공부가 하기 싫어서 궁시렁궁시렁 대다가 앉아서 딱 게임기를 잡았을 때 이 재미를 느낄 때 재미를 느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심해서 할 때 하는 게임, 중간고사 할 때 하는 게임이 제일 재밌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어떤 게임들을 재밌게 만들면 시장에서 반응이 올 것이다 하지만 정말 유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리 게임들을 하느냐, 이걸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유저한테 이런 걸 좀 제공하면은 훨씬 더 반응이 좋겠네. 자,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재료들 혹은 도구들이 바로 이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은 흔히 하나의 학문인 듯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는 미국 심리학계의 54개 분과의 내용들입니다. 별의별 데에 다 심리학이 있습니다. 군인도 군사 심리학도 있고요. 혹은 도로의 교통 심리학이라는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임상 상담, 뭐 사회 성격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뭐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영역들을 잘 모르세요. 게임 심리학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아마존에 쳐봐도 게임 심리학과 관련된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를 통째로 어떤 이런 게임을 주제로 일관되게 써놓은 책들이 없어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써볼까 하고 있는데 제 본성이 게을러 가지고 지금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심리학회도 15개 분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과들이 있다는 거. 즉 그냥 게임 심리학 하면은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는 거. 어떤 개인 내적인 측면들, 사회적인 측면들, 문화적인 측면들, 다양한 심리학의 층위가 있다는 거. 뭐 아까 음악에도 다양한 층위가 있다고, 그럼 음악에도 다양한 층위가 있고 그 앞전에는 또 마케팅에도 뭐 혹은 개발에도 다양한 층위가 있는 것처럼 심리학도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하게 살펴보는데요. 문화적으로 재미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코드도 되고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들이 됩니다. 이런 이슈가 제기된 시점은 지금부터 대략 30여 년 정도 됩니다. 해피밀이라는 게 미국에서 나오면서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를 알려준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지표입니다. 해피밀의 특징이 뭔가요? 장난감이죠? 해피밀 안 드셔보셨나 보네요. 장난감입니다. 미국에서 해피밀이 나왔을 때 뒤집어졌어요. 좋아서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저거 애들 먹는 음식에다가 장난감 넣어가지고 웬 장난이냐, 지나친 상술 아니냐 그랬어요. 욕을 먹었는데 결국 이거는 성공했어요.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0년 후쯤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은 보름달빵에 카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에는 따조라는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딱 보면은 하나의 현상들이 여기서 관찰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밥을 못 먹었다 하면은 밥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살을 빼려고 굶은 이런 현상들이 요때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플랜카드가 붙죠. 3주에 7kg 감량 못 빼면 환불해 드립니다. 이게 문화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무렵 뭐가 떴냐면 바로 게임이 떴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개미의 시절에다가 배짱의 시절로 넘어오고 배짱인 산업인 게임이라는 것들이 당연하게 이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치라는 것도 이제 역전이 되게 되죠. 밥과 커피. 이 커피 중에서도 이거 카페라떼인데요. 어떤 게 더 비싼가요? 뭐 이게 어떻게 비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하는 거하고 여기 카페에서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하는 거하고 가격이 많이 나죠. 1,000원 혹은 대구 오니까 인심이 좋으셔가지고 저 점심 먹는데 밥 더 드릴까요? 그러면서 한 공기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카페라떼 같은 경우는 리필 안 되죠. 한 잔에 아무리 싸게 해도 3,000원 이상 합니다. 근데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밥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커피는 없어도 돼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은 매우 싸거나 사실은 공짜입니다. 우리 공기 들이마시는데 돈 내고 마시시나요? 아니죠. 근데 세상에 비싼 거는 필요 없는 거, 없어도 살아도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느껴지시나요? 자, 그런 점에서 게임이 뭐가 필요하냐, 이게 돈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한데 앞으로 큰 돈과 큰 떡, 큰 밥을 먹으려면은 그 밥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 밥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임,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 배짱이의 시대에 배짱이 같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점에서 생존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문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거란 트렌드들은 아마 자명할 겁니다. 세상이 뒤로 가지 않는 한 말이죠. 자, 그때 무렵 기업에서도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트렌드들, 배짱이 트렌드가 딱 나오면서 딱 잡아서 선도한 기업이 대표적으로 CJ입니다. CJ의 전신이 제일제당인 건 아시죠? 제일제당에서 J에서 C가 나오고 제당에서 제일제당. 어쨌든 CJ입니다. 근데 이 제일제당이었을 때는 종합식품회사였어요. 근데 CJ로 넘어오면서 이걸 뭘로 바꿨냐면은 생활문화기업으로 바꿨어요. 자, 어떤 게 더 범위가 큰가요? 식품은 생활문화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설탕 만들고 식용유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다른 컨셉으로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아까 들었던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식품을 사람들이 뭘로 먹냐면은 배가 고파서 먹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고요. 이 다른 어떤 부가가치가 나는 이런 것들로 팔지 않으면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것들을 캐치한 거죠. 그래서 이 CJ는 이제 뭘 만드냐면은 빕스라는 브랜드들을 론칭하게 됩니다.
빕스가 뭔지는 아시죠? 예, 물론 요즘에는 오래돼서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빕스 가서 먹으려면 한 끼에 얼마나 듭니까? 주말 같은 데 가면은 무슨 카드 내도 2만 원 이하로는 힘들죠. 그러면은 2만 원에 한 끼를 먹는다는 게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건 탕진잼이죠. 이거 저 구내식당 가면 2만 원 가지고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잘하면은 일주일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 먹을 수 있는 걸 한 끼에 털어 먹는다? 바보 같은 짓인데 이게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빕스에서는 단지 한 끼를 팔지 않죠. 뭘 파나요? 기쁨이나 즐거움들을 같이 얹어서 팔죠. 무슨 생일날이라든지 축하할 날이라든지 막 이러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음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음식 이외의 부가가치들을 막 이제 얹어놓게 됩니다. 어떤 거요? 분위기도 좀 좋았으면 좋겠네. 또 맛있게 먹으려면은 귀도 좀 즐거웠으면 좋겠네. CJ 미디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리고 먹기 전에 좀 배가 좀 덜 고픈데 뭐 영을 즐겼으면 좋겠네. CGV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런 것들 좀 즐겼으면 좋겠네. CJ 미디어, 온미디어, 저 TVN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요. 그리고 CJ 푸드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뚫레주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쫙 엮습니다. 뭐 하고요? 설탕, 식용유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우리는 음식을 먹되 옛날과 다른 음식을 먹는 거죠. 옛날에는 배를 채우는 음식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채우는 음식으로. 당연히 이러면서 이 바뀐 이런 브랜드가 바뀌면서 일상적으로는 가장 크게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김혜자 씨가 전속에서 바뀌게 됩니다. 고향의 맛 다시다의 영수야 밥 먹어라 했던 김혜자 씨의 브랜드들은 과거에 종합식품회사 뭐 한 끼 같은 두 끼 막 1인분 같은 2인분 막 이런 이미지였단다면 이제는 뭔가 조금을 주더라도 뭔가 맛있고 즐겁고 뭔가 좋은 분위기를 낼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단지 게임이 떴다는 게 게임을 누가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었고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잘 부응한 비즈니스가 게임 비즈니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때쯤 이제 대박 게임들이 나오게 되죠.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들이 IMF 전후에 이제 나오게 되고 막 이제 그 2000년 이제 전후해 가지고 한국은 정말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때쯤 뭐 이거는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게 되죠.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도스라고 해서 막 타이핑 정말 코딩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쭉 나오면서 이제 달라집니다. 물론 뭐 이것도 누구네에서 도둑질을 했네 안 했네 그런데 이 윈도우가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마우스 사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마우스 사용법을 어떻게 알려줬냐면은 이걸로 알려줬습니다. 쥐레찾기. 매뉴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쥐레찾기를 하면서 우린 정신없이 우클릭 좌클릭 동시 클릭을 쫙 하는 동안 뭐 하려고 단지 알량하게 저 숫자 빠르게 클리어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딱 그것들을 학습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앞전에 강의하셨던 서브리미널 이펙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려주려고 직접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딱 섞어가지고 이런 걸 제공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게임에서 이거 빨리 해가지고 너 1등 해라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들은 우클릭 좌클릭 동시클릭이라는 것들 마스터하기 위한 것들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애들이 재밌어하는 것들은 다 자기가 뭔가 마스터해야 될 그런 기능들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4살짜리가 좋아하는 게임과 7살짜리가 좋아하는 게임, 12살짜리가 좋아하는 게임과 16살짜리가 좋아하는 게임이 다 다르죠. 다 그렇지 않나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은 자기가 뽀로로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절대 뽀로로를 보고 재밌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뽀로로 게임 안 합니다. 그때쯤 이제 얘네들이 뭔가 그보다 마스터할 때쯤 보통 카트라이더를 하게 되고요. 카트라이더에서 대충 조종할 때쯤 되면 이제 거기에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때쯤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던판이 뭐니 해가지고 하는 이제 이런 게임들로 넘어가고 그 뒤로 이제 15세 게임으로 이제 쭉 넘어가게 되죠.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게임이 어떻게 스토리가 되고 구성됐냐를 넘어서 이 아이들의 어떤 상태와 욕구와 지금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적인 주제인 재미의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아마도 재미의 심리학 그러면은 심리학책에서 혹은 제가 게임학 책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심리학 이론들이 한 서너 개 정도까지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상 시스템이라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기서 인정하시나요?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약해요. 약한 게 이렇게 칭찬은 고래가 춤추다가 하는 이 씨월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고래가 범고래가 조종사를 조련사를 물속에 끌고 들어가서 익사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맨날 칭찬 이 보상을 주는 왜 조련사를 끌고 들어갔을까요? 배고픈 돌고래한테 한두 번은 이게 보상이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건 사실 보상이 아니라 이건 통제였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흔히 게임에서 그러죠. 뭐 요일 던전, 일일 퀘스트. 이거 하면은 뭐 조련사가 딱 이 메타파하고 비슷할 겁니다. 썩은 고기를 던져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딱 받아 먹었을 때 역시 나를 게임사가 알아줘. 이런 느낌들 들으셨나요? 저는 안 들었어요. 단지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아닌가요?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 범고래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사용하냐면 애들한테 사용해요. 애들한테 먹힐까요? 예, 이건 심리학의 남용이에요. 지능이 낮은 정신지체라든지 아니면 초반기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쓰면 안 돼요. 고래한테도 안 통하고요. 하등동물한테도 잘 안 통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이런 이론들은 이제는 좀 버리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요거보다 조금 나은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플로우 이론. 이건 다 아시죠? 칙센미하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난이도와 기술의 함수들이다. 초심자 때는 좀 쉬운 게 되게 재밌고 점점 올라갈수록 좀 더 어려운 게 재밌다 하는 이론들입니다. 틀리진 않죠? 근데 이것도 너무 한계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아주 설명 안 되는 이론들이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경험이 됩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경험 중에 하나는 만렙인 사람은 그럼 게임을 할 필요 없죠. 그러지 않나요? 더 이상 뭐 없어요. 없는데 왜 하나요? 왜 하나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설명 안 돼요. 두 번째는 내 기술과 난이도가 성장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재미지고 넘치는 게 있어요. 재미가 넘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e스포츠예요. e스포츠. 왜 그런가요? e스포츠 왜 재밌나요? 내 기술 물론 오래 하면은 기술이 좀 늘지요. 하지만은 이거는 여기에서 게임 자체의 난이도나 내 스킬에 상관없이 재미들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요인이 없죠. 그리고요 결정적으로는 이 플로우 채널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엔트로피가 너무 높아져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맨날 할 때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피로도라는 것들이 늘 쌓인다는 겁니다. 이 피로도를 상쇄할 만큼 어마어마한 재미를 주려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돈 벌려고 하는 회사한테 안 남죠. 그러니까 뭐를 해요? 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밀고 만들어야 되느냐? 플로우 이론들은 힌트도 못 줍니다. 근데 여전히 안타까운 건 재미 이론 하면은 플로우가 다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다 끄떡끄떡하면서 만드세요. 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정말 저 이론을 가지고 성공한 게임이 있는지 일부분 시행 초기에 어느 정도
만렙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략 이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레벨 디자인한다는 거 어느 정도 우리는 수용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게임을 만든다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요때쯤 나온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라이언과 디시라는 학자가 1995년도부터 이제 쭉 이론을 얘기해서 대략 2000년대 안팎쯤 이렇게 완성시킨 이론인데요. 자기결정성 이론이 뭐냐면은 재미라는 것은 그 재미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는 사람의 내부적 속성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내가 선택해서 한 거와 시켜서 하는 거 차이가 있죠. 그러지 않나요?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라도 이 게임을 학교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선생님이 게임 선생님이 계세요. 오늘 과목은 롤이야. 자 목표는 학습 목표는 실버 티어까지 간다. 다 해서 누구는 막 골드 마스터 챌린저까지 나왔어. 근데 너는 왜 브론즈야? 너 남아서 해. 너 공부 잘하는 반장 얘 좀 도와줘. 자 이 남아서 남아집 공부하는 미니언 잡는 얘 마우스가 정말 기꺼이 돌아갈까요? 예. 그런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게임의 인기를 도와주는 정말 결정적인 숨은 공신은 저는 여가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가부가 막 박수치면서 게임 해야 됩니다 하는 순간 심드렁해져요. 예? 당구장이 지금 스포츠 시설이 되고 막 이러니까 당구장이 막 엄청 불어나나요? 물론 뭐 좀 요새 느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른 복고풍하고 유사합니다. 자 어쨌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뭐냐면은 재미가 있으려면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자율성이라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도 재미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느는 느낌이 안 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게 유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능성은 아까 얘기했던 플로우 이론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우 이론은 여기에 일부러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이 안 됐던 게 바로 게임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요인들은 여기 관계성이라는 측면들이 있죠. 혼자 하지 않고요. 여럿이 하면 더 재밌죠. 우리나라 PC방이 잘 된 이유가 뭡니까? 집집마다 다 초고속 인터넷에 성능 좋은 컴퓨터 다 있죠. 근데 거기서 왜 안 하시나요? 예, 우리 아들 내미는 그냥 하다가 토요일 날, 평일 날도 저녁 때 거기 가는데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요. 그러지 않나요? 예,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아야죠. 그것도 그냥 서버에서 그냥 불특정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내 아는 사람하고 같이 팀 먹어서 놀 때 제일 재밌지 않나요? 그러지요. 그거 잘못해서 무슨 e스포츠 만든다고 무슨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막 이거 머리 짜가지고 망한 게임이 스타투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게임이 재미라는 것들을 공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심리학을 무시하는 거고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즘에 나오는 이런 확률형 가챠 게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자율성과 유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되게 제한들을 많이 둡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재미? 망하는 재미라고는 할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막 망할 때 다 싫어를 하는 것 같지만 은근한 이게 좀 이게 쾌감들이 좀 있어요. 막 F가 딱 떴을 때 열은 막 나는데 은근한 쾌감들. 니들은 이런 거 없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그런 거는 너무 제한적이고요. 사실은 가챠를 없애야 된다.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게임의 요소에 틀림없이 가챠는 하나의 요소들이고 이걸 없애버리면은 내 인벤토리 내에서 중요한 뭘 빼버리고 뭘 만들겠다는 이런 자해적인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에 있어서 가챠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는 재미의 속성이나 게임의 속성에서 이거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이런 측면들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태 중에 하나가 이제 성찰 심리학이라는 건데요. 신기해요.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서
게임과 관련된 이 댓글을 보면은 남자고 여자고 극명하게 다르죠. 그렇죠. 거의 98대 2예요. e스포츠를 뭐 올림픽에 넣느니 마느니 저 올림픽 위원장이 한마디 했었던 거에 100에 98명은 남자들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괜히 잘못 얘기하면 이게 난리 날 텐데요. 틀림없이 남자고 여자는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지요. 사실 이 경쟁이나 이 시스템들은 테스토스테론하고 밀접히 연관됩니다.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들은 단지 어떤 성적인 각성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라든지 어떤 성취라는 것들을 되게 자극하고요. 이게 최고로 높아질 때가 20대 중반입니다. 그때까지 미친 듯이 게임을 해요. 순발력도 엄청나게 좋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도파민이나 쾌감들이 쫙쫙 나오는데요. 조금만 더 나이 들어 보세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별로 그런 걸 재미없어라 합니다. 그때쯤 이제 재미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돈으로 넘어가요. 돈에서 진짜 그런 쫙쫙 나와요. 돈도 어지간히 만져보고 써보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흥미를 못 느끼면은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정치예요. 사람 가지고 쫙 쫙다 들었다 놨다 내 한마디에 쫙 이거에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 여의도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들었다 놨다 하려고 요즘에 게임에 집중을 하고 계시죠? 사실 세상이 게임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내부에서 돌아가는 생리적인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중독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런 점에서 똑같이 게이밍 교육을 한다면 아들과 딸, 남학생과 여학생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게임 교육은 이래야 됩니다 해서 남녀공학 학생들 놓고 이렇게 해봤자 누군가한테는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뭐 필요해? 왜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엄마들이 이걸 몰라요. 엄마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들들한테 이게 말이 안 통합니다. 저희 아내도 큰아들한테 맨날 그러는데요. 이게 잘 안 통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저는 여가부가 좀 나서서 이런 정말 실효성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실효성 있는 실증적인 이 연구들을 해가지고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이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요즘처럼 참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정말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 있나요? 하다못해 극장에 가도 몇만 원 들죠. 게임은 뭐 그 몇만 원이면은 몇 달 혹은 몇 년도 쓸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프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단다면 어느 순간 정말 게임 서버들을 저는 게임을 무시하는 이런 여러 분위기에서 정말 게임사가 단결해가지고 파업을 한번 한 달만 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나는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일 벌어질까? 애들이 다 버리고 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뭔가 홀리고 살았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세상 무법천지대입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들이 쌓이면 이상하게 갑니다. 과연 예전에 한번 보세요. 본드 불고 막 가스 마시던 애들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지요? 게임 서버 한 달 동안 닫아두면요 본드 가스 판매 늘어납니다. 전 정말 내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이 본드 가스보다 위험한 거라고. 그러니까 규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쨌든 얘는 참 고마운 놈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케아 효과라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도 행동 경제학자가 받으셨죠. 이 행동 경제학자들은 사람의 경제적인 행위는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합리와 비합리가 섞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현실적인 것과 심층적인 것들이 같이 섞였다고 할 텐데요. 우리의 욕망, 즉각적인 욕망과 장기적인 욕망들은 늘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같이 가지 않아요? 운동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방 못하죠. 어떻게 해요? 운동은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독서도 그렇죠. 독서 중요한 거죠. 근데 책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나중에 이러면서 급한 것들을 많이 해나가는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런 점에서 급한 것들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느냐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케아 가구는 조립 가구로 유명하죠. 근데 조립 가구 하면 불편한데 사람들은 그걸 훨씬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바로 거기에 성취감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케아 효과를 만들어낸 댄 애니얼이라는 행동경제학자는 이걸 어디서 뽑아냈냐면은 팬케이크 연구에서 뽑아냈어요. 팬케이크 혹시 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에다 뭘 해야 되냐면은 초창기 팬케이크 모델은 그냥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붙이면은 맛있게 팬케이크 되도록 나왔어요. 근데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나 봤더니 이 상황이 다른 거예요. 팬케이크를 해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애들한테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언제? 아침이나 간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 간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길까요?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애들한테 라면 끓여서 먹이고 학교 보내나요? 우리 큰아들은 그래도 끓여 먹고 가요. 혹은 손님 오는데 그냥 라면을 끓여내지는 않아요. 왜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아예 뽑아냈어요. 뭐 우유하고 계란을 뽑아냈어요. 뭐 하라고? 뺐어요. 엄마가 넣으라고, 불편하라고. 그랬더니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팬케이크는 뭐 제일제당 팬케이크 아니라 엄마표 팬케이크 되는 거예요. 놀랍죠? 자, 게임도 똑같이 쉽게 만든다고 해서 이거 사람들한테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어려야 되는데요. 이건 앞서서 나왔었던 이론과 같이 결부가 된다는 거. 자, 끝날 시간이 됐다네요. 빨리빨리 하죠. 자, 이런 점에서 재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브론즈 재미가 있고 실버 재미가 있고 골드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브론즈는 브론즈대로, 실버는 실버대로, 마스터나 챌린저는 나름대로 재미가 아니라 아주 지겨운 뭔가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게임 내의 속성들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미래 게임들은 어때야 될까? 이제는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요새는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래가지고 만물 인터넷이라는 의미는 뭘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게임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될 수 있는 그 무엇, 냉장고. 자, 게임기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사물 인터넷이 적용되는 우산, 게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지금 이런 것들을 팔아먹으려면 이게 핵심적인 지금 고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게임의 위기라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무슨 게임의 위기예요? 온라인 게임의 위기예요. 온라인 게임은 왜 그럴까요? PC가 안 팔려요. 우리 그럼 네트워크를 안 쓰나요? 써요. 뭘로 써요? 왜 와이파이로 뭐 스마트폰으로 무슨 기기로 다 써요. 결국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점점 나이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것들을 쓰고 있는데 단지 온라인 게임, PC로만 하는 게임들 혹은 이런 것들을 컨버팅하는 게임들만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달라붙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롤의 상대는 배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그나 롤이나 똑같죠? 고사양 컴퓨터. 이거 아니에요. 뭘까요? 이거예요. SNL이나 무한도전 같은 겁니다. 동영상들. 그럼 못 느끼시나요? 저는 전철 안에서 늘 보면은 게임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저걸 보고 히히 막 그러고 있어요. 주로 이제 직장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의 100% 드라마고요. 남자들도 이제 이러고 있어요. 자, 이걸 뭐를 의미할까요? 사실은 이런 트렌드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자동 전투 시스템이에요. 자동 전투를 시키면 마치 뭐처럼요? 내가 연출한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건 게임이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세상에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들을 좀 역행하고 계시다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 우산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예, 우산이죠, 우산. 근데 우산은 이 우산이 뭐냐면은 파소티 우산이라는 겁니다. 이태리 우산이에요. 얘 가격이 얼마일까요? 싼 게 지금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싼 게 25만 원이고 비싼 게 6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저 우산이 뭐길래 저렇게 비싸게 팔릴까요? 패션 우산이에요. 자, 파소티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산을 보면은 비를 막는 용도로는 아주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산은 들고 다니시죠? 아닌가요? 예, 비하고 상관없는데 들고 다니는데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능보다는 숨어 있는 기능들, 들고 다니는 패션의 기능들을 살려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들고 다니는 거 플러스 비 속에서도 우리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이게 드럼 우산이에요. 아이고, 예, 드럼 우산이에요. 예, 이걸 들고 다니면서 비가 탕탕탕탕 칠 때마다 드럼 소리가 나요. 과연 그러면은 이 우산에다 IoT가 된다면 비 왔을 때에 할 수 있는 빗 속의 게임들 불가능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우산이 아니라 그 비 올 때 쓰는 우산용 게임기기죠. 자, 그건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쟤네 패션이 워낙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게 대략 25만 원, 뭐 60만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팔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사, 지금 N사라고 하는 데거나 중소기업 말고도 갈 데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보다 좀 더 큰 데는 어떤 데일까요?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제일 핵심적인 고민이 뭘까요? 네, 안전, 효율, 그럴 겁니다. 그게 다 해결된다면 그렇죠. 그 안에서 뭘 할 거냐죠. 이게 핵심이에요. 알아서 다 가주는데,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다 가주는데 그 다음에 뭘 거냐. 현대자동차나 벤츠나 BMW에서 고민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재밌게 이 안에서는 다른 BMW나 현대차가 못하는 벤츠만의 경험들을 시켜줄 거냐. 게임만한 게 있나요? 여기 나오는 아파트는 어떨까요? 이 현대 아파트의 구조들은 사실은 뭐하는데 가장 좋냐면 TV 보는데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요새 TV 보나요? 안 봐요. 집집마다 다 들어가 있죠. 애들 다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TV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과거 TV가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가운데 테이블이 있었어요.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거실은 어때야 될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게임에 최적화된 공간들을 디자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IoT 시대에 첨단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공한다면 아파트 평당 가격, 예, 돈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죠. 아닌가요? 자, 게임 디자이너들이 N사를 공략할 것들이 아니라 건설사를 공략하고 다른 어떤 제품들, 만물 인터넷 시대에 그런 회사들을 공략한다면 훨씬 더 혁신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 이제 게임 개발자들은 결론입니다. 직장은 게임사만이 아닙니다. 제4차 혁명 시대에 게임 개발자는 세상 거의 모든 곳에 꼭 필요합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시선을 넓히고 세상과 사람들의 변화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심리학을 배우고 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엄마와 우리 동생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정말 갓게임, 정말 인생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